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이른바 윤핵관으로 꼽혀온 분이죠.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102표 가운데 81표 이 정도로 압도적으로 이길지를 예상을 했을 건지 김재수 위원장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예측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예측은 했었습니다. 큰 차이로 이길 거라고 생각은 했었었는데 다행인지 필연인지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이 돼서 일단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권성동 의원이 이번 원내대표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여당이라고 하는 그 집단이 가지는 특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뭐냐면 그러니까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 그러니까 때로는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이 우리 여당을, 그러니까 수가 적은 여당을 얼마큼 잘 운용해가지고 당청 협의를 잘 이끌어내는지, 이 두 가지에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역할들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 사실 이번 여당의 그 원내대표인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굉장히 잘 선출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소위 말하는 윤핵관 내에서도 권성동 의원은 사실 그 후보에게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무엇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준석 대표의 관계라는 면에서도 권성동 의원이 굉장히 관계가 좋습니다. 심지어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이 되는 과정 속에서 강원도에 있는 많은 당원들에게 젊은 사람에게 좀 힘을 실어주자라고 어떤 선거운동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와의 관계, 그다음에 청와대와의 관계, 그다음에 당선인과의 관계,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권성동 의원이 굉장히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이제 성향으로만 봐도 굉장히 이제 쉽게 얘기해서 쿨하다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야당과의 협치를 함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바꿔내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협의를 잘하는 사람이다, 협치를 잘하는 이런 사람으로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원내대표 선출 결과가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당내 화합도 잘 될 것이고 힘 있는 원내대표다, 그리고 협상도 잘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경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요. 쉽지는 않는 것이 다 대체적인 예상인데. 제가 왜 미소를 보였냐면 지금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시고 나서 원내대표한테 할 수 있는 좋은 얘기를 다 해주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좀 미소를 보였던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선은 일부 인정은 합니다. 우선 쓴소리를 잘할 것이다. 그동안에 후보한테, 그러니까 후보 당시에 이제 쓴소리를 얼마나 했느냐. 근데 제가 인정한다는 부분, 이 부분은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쓴소리를 얼마나 했느냐.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권성동 의원이 그렇게 윤석열 당시 후보한테 쓴소리를 그렇게 했었나 의아하신 분들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인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쿨하다라는 부분. 그동안에 말씀하신 걸 쭉 보면은 제가 간접적으로만 겪었지 직접적으로 겪은 바가 없으나 그래 간접적으로는 쿨하신 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선된 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떨까? 저는 오히려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의 의석수가 현재 많습니다. 그런데 원내 안에서,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협의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문제냐? 만약에 윤핵관이 아니라면은 이 과정이 지나고 국회에서는 그러니까 협의가 다 일어났는데 청와대에 보고하고 와서 이걸 다시 협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과거에도 벌어졌었고, 다시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국회가 혼란스럽고 이견이 보인다라는 부분이 또 이런 기사가 또 오래 갈 것이고 국민들께서도 좀 시끄러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조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율이 될 것이다. 오히려 윤핵관이 원내대표가 된 것이 더 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우려되는 부분을 짧게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정이 목소리가 꼭 같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당정의 목소리 너무 같아서 우리가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께 비판을 받았던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는데, 지금 그 길을 윤석열 당선자의 그리고 또 국회와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고스란히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기는 것이고, 같은 얘기로 그래서 지금 우선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가, 그러면 국회가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출정소가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이런 우려가 나온 만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평적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앞서서 이제 김재석 위원장은 견제도 하면서 입법부로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같은 당으로서 뒷받침도 해야 될 이중적인 면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일단 두 번째 질문을 이경 대변인께 먼저 드리기 전에 이번 김재석 위원장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문재인 정부의 당청 관계 수평적이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수직적인 구조를 가졌다고 보시는지? 뭐 아무래도 수직적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청와대에서 펼쳐냈던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돼서는 야당의 이제 비판이 굉장히 많았고 여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소위 이제 당시 이제 국민의힘이 지적을 했던 것이 정말 청와대 하명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할 정도로 너무 청와대와 민주당의 입장이 일치하는 바람에 사실 너무 지나치게 좀 경직적이다. 청와대와 우리 여당의 관계가 너무 경직적이다라는 비판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문재인 정부 내에서 뭐 수직적이었다라는 비판을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디나 사실 그 행정부의 수반, 그러니까 청와대와 여당 간의 관계는 다소 이제 수직적인 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대통령제라고 하는 구조 자체가 좀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각제를 기반으로 해서 대통령제를 얹어놓은 헌법 구조이기 때문에 다소 의원들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통령 정책들의 상당 부분 따라가는 모양새들을 좀 보게 되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게 완전히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렇게 청와대와 그다음에 여당이 잘 호흡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도 좀 많았고 지난날을 제가 이제 한번 반성을 해보면 박근혜 정부 초기에 당시 이제 새누리당의 대표였던 김무성 대표랑 당시 당 대표와 대통령이 좀 갈등을 겪으면서 굉장히 그 보수 진영이 다양한 분열로 이어지고 나중에 그것이 뭐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데까지도 씨앗이 되었다는 평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한 진영 내에서 보수 진영 내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단결된 힘으로써 뭔가 국정 철학을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수직적인 관계에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권성동 의원이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우리 캠프 후보 캠프랑 당선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메시지를 상당히 많이 냈습니다. 그것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저희가 잡음을 내지 않기 위해서 당내에서 좀 처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언론 보도에서 이렇게 안 나왔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있었죠. 그 쓴소리 관련된 얘기 좀 해주시죠. 혹시 기억에 나시는 점? 지금 이제 공개할 수 있잖아요. 내부적으로는 좀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왜냐면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준석 대표와 당시 이제 당선인 간의 갈등, 캠프 간의 갈등이 미묘하게 있을 때 권성동 의원이 실제로 이준석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들도 분명히 했어요. 당시 캠프에서는 모두 이제 그 당시 이제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의 입장을 좀 대변했다 그러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한 윤핵관으로 불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우리 당대표이기 때문에 힘을 실어야 된다는 메시지도 분명히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실 우리가 이 후보가 선거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도 상당 부분 이런 내부적인 비판 목소리를 많이 내왔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동시에 또 이 중재하는 역할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 캠프 안에서 사실 누가 오내 만에 하다못해 김종인 전 위원장까지 해가지고 오내 만에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란들과 반목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권성동 의원이 중심을 굉장히 잘 잡아주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다소 청와대와 그 여당 간의 관계가 다소 수직적인 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과거에 그냥 무조건 하명받아서 일을 하는 방식보다는 정말 이거는 좀 아니다 싶으면 권성동은 분명히 이야기할 사람이다. 그런 정치인이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꼭 이 수평적 관계가 마냥 좋은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 우리당과 노무현 정부의 관계 이거 생각해 보면 긴장 관계가 좀 있었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유승민 의원 원내대표일 때 그때도 긴장 관계가 좀 있었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실 건지 또. 지금 일부 이제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표현을 정부 여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와 여당을 놓고 떨어뜨려 놓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일방적인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무조건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무조건 따른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견을 굳이 달리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윤석열 당선인을 만들 때 그 만들고자 노력했던 부분이 다 국민의힘 의원들이세요. 근데 당선이 되고 나서 의견을 아예 달리한다? 이게 뭐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최근 걸 하나만 얘기를 드린다면 용산 군사기지로 청와대를 이전한다 했을 때 지금 이전은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그 절차를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시간을 놓고 보자. 이런 얘기가 좀 상당히 많았어요. 비판적인 여론도 많았었고 국민 지지율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을 지금 성급하게 하는 부분에서 비판이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 윤석열 당선인이 그럼 그런 여론조사 같은 거 자기는 보지 않겠다. 본인은 보시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과 다른 당선자의 강한 어떻게 보면 그 당선자만의 국정 철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을 배제시킨 그런 철학이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도 만약에 국회가 국민을 배제하고 왜냐하면 국회라는 것은 국민과 가장 밀접하고 있는 부분이 국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국민을 민심을 배제하고 당선자의 의견을 무조건 따른다. 이런 수직적인 관계는 문제가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국민이 전반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국정 운영을 철학을 가지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국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국민께 설득하는 의견을 내야 될 것이고 또 민주당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견이 보인다면 국회에서 조율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뒷부분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의 첫 여당 원내 사령탑이 됐고요. 여소야대 상황이고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되고요. 또 한덕수 국무총리 관련된 후보자 인사청문회 또 난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고 또 오늘 어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검찰 개혁 법안 관련돼서 이 부분도 원내대표가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김재수 위원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제 이제 청문회 때 굉장히 강하게 한번 부딪힐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특히 검찰개혁 관련돼서도 아마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거라고 좀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이제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 이후에 산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큰 사안들이거든요. 당장 이제 지방선거가 바로 한 달 앞으로 코앞으로 다가와 있고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숙명 같은 거였고 당론이었고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다가 좌절도 됐고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다시 검수완박이라는 이름으로 검찰개혁을 들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강대강 대치가 우리가 지금 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이야기가 되는 사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그게 야당의 요구를 할지라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다만 이제 검찰개혁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저희가 국민의힘이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도 굉장히 많이 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한치도 양보를 안 할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민생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권성동 의원이 얼마든지 양보를 하거나 협치를 하거나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저희가 그 인사청문회 걱정을 많이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은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발탁을 해서 마지막 총리였죠. 총리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안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총리가 끝난 이후에 사인으로서 어떤 예금이나 이런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하시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께서 능력을 인정하신 분이 그 이후에 분명히 우리 인사청문회 과정을 다 소명을 하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낙마할 것 같다라는 인상을 계속 이제 언론에 드러내고 계시거든요. 이제 민주당 의원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권성동 의원은 좀 단호하게 할 말을 좀 하면서 대치가 될 것 같은데 당장 산재한 문제들, 지방선거, 검찰개혁, 그다음에 또 우리 추경도 있고요. 추경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아마 조금 강대강 대치로 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거기에 아마 권성동 의원이 시험대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경부 의장님 어떻게 보세요? 좀 만만치 않은 산 넘어 강대강 대치는 다 대체적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검찰개혁 법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 총리 얘기, 총리 그 지명자 얘기 간단하게 말씀 먼저 드리면은 많은 얘기 하시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였다. 근데 저는 이분이 노무현 정부의 진짜 마지막 총리라는 것이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당시에 미국에 계셨어요. 그런데 장을 한 열흘 장을 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오실 수 있었는데 그러면 이분이 오셨냐? 안 오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노무현 정부의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쾌감까지 굳이 드는 정도인 거고
그리고 또 연장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명박 정부 초대 주미대사가 어떻게 될 수 있었느냐. 정말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무현 정부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솔직히 정치권에 아무리 의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건 이제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이후에 많은 부분이 언론에서 지금 팩트체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하나 있는 그대로 그냥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비판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대조하면서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이걸 팩트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강하게 부딪힐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죠. 예. 검찰 개혁,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민주당이 지금 문재인 정부 이때 그 안에서 검찰 개혁이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저는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모르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우선 기소율 항상 얘기하죠. 우리 검찰 기소율이 0.1%, 일반 국민들 기소율은 40%나 됩니다. 400배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좀 이상하지 않는가. 그리고 청담동에서 술을 마셔도 이곳을 100만 원이 안 된다고 해서 다 또 괜찮게 그냥 넘어갑니다. 검사들은. 윤석열 당선자가 그때 후보일 때 당시에 이 부분을 확고하게 하겠다. 사과도 하겠다. 그랬는데 사과 같은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아주 예를 들자면 상당히 많은 예가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검찰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권, 인사권 그 모든 것을 다 밀어주겠다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 뒤집는다라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권력을 가진 검찰한테 더 큰 권력을 주는 것이 맞느냐라는 차원에서는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짧게 발언 듣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느 정부의 사람이냐는 시스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총리로서 발탁을 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일을 했으면 노무현 정부 사람이라고 봐야죠. 예를 들면 제가 이 생각도 갑자기 나네요. 윤석열 이제 우리 후보자였던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심지어 야당의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사람이 어느 정부의 사람이냐는 그 당의 시스템, 그 정부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가 저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장례식에 갔다 안 갔다로 그 사람이 노무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정의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검찰 개혁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싶어요. 듣겠습니다. 예,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라고 해서 시도하는 것들이 있었죠. 이제 우리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놓고 그다음에 또 내지는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어디 하나 잘 된 것이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비판도 많고 사실 현장에 가보면 이 업무 마비가 돼가지고 여러 형사 절차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검찰 개혁을 다시 한번 실패하겠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깊숙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만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아니 짧게 두 안 가지만 됩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뒷부분에 할 얘기가 주제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뒷부분에 네, 알겠습니다. 얘기 시간을 확보하겠습니다.